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오늘 대부분 대단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냥 회사 안 가고 자연을 만끽하면서 놀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나이를 한두 살씩 더 먹어가면서 살아있는 것 그리고 살아서 숲과 꽃과 나무를 보고 바람과 햇살을 느끼고 그냥 그렇게 자연의 일부로서 이 세상을 만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도 얘기와 조금 관련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생각이 나네요.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지만 2024년 봄의 공기를 양껏 호흡하시기 바라면서 최경사 206회 시작합니다. 최경사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컨디션이 좋은 상태예요. 네. 오늘 다만 코는 맹맹한. 늦잠도 자고 코는 제가 감기가 끝나가는데 네. 약간 비염이 온 것 같아요. 그 감기 지난번에 걸렸던 그 감기 지금 계속 그 그거예요? 감기를 지금 3주 넘게 이제 앓고 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코는 좀 막혀가지고 네. 계속 이 코 뚫리는 약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하루를 못 보내요. 코가 계속 막히는구나. 참 감기 안 걸린 남보다 감기 걸린 남. 자, 안군. 네, 저는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은 집을 옮겼어요? 연장 재계약했습니다. 연장 재계약. 네, 감사하게도 글이 많이 안 올려주셔가지고 네. 잘 살려고 합니다. 네. 또 2년. 그 창문은 어떻게 됐어요? 창문은 여전히 이렇게 각도로 내리는 건 불가능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는 형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도로 내린다는 게 이렇게 그 일부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위만 이렇게 그건 벌리는 게 그게 위험해가지고 네. 그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는 형태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머리가 좀 자랐군요. 머리가 빨리 자란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제가 파마가 되게 빨리 풀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려앉는. 그래서 내려앉으면 좀 머리가 길어 보이고 부수수해 보이고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머리 기장이 늘어난 게 아니라 펌기가 풀렸다. 그건 네 사정이시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펌을 자주 하는 남자분도 드물거든요. 이게 뭐 예전에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억셌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는 파마를 하면 좀 오래 갔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파마가 너무 금방 풀려요. 머리가 힘이 없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노시스도 저 파마한 머리인가요? 아니요, 저는 전혀 머리에 드라이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드라이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휨이 있어? 약간 반곱슬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출근이 아니라 뭡니까 등교할 때 그 교문에서 선생님이 야 너는 머리 했다고 이 와중에 아침에 머리하고 고데기하고 왔냐고 맨날 오해를 받았던. 근데 너무 안군이 자기 머리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웃겨요?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할 얘기인가 이게 지금? 왜냐면 항상 머리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게 주요 소재야. 외모 지적 근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맞아, 맥스는 무슨 심리예요? 안군의 헤어에 왜 이렇게 관심 많으세요? 아니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면 보기 좋고. 근데 이게 깔끔한 걸 수도 있잖아요. 자기 기준. 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라고 제가 늘 안군의 헤어스타일을 관리해주고 있잖아요.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지금 발언 하나하나가 오늘 조금 그래. 문제성 발언이 많네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나이 차를 느낍니다. 네. 뭐 상처받으신 청취자분 계시면 사과드립니다. 교수님은 약간 피서룩. 그러니까요. 네, 제가 좀 그린하게 입고 왔죠. 그러니까요. 어디 놀러 가시나요? 이 안경도 이게 햇볕을 마시면 그린으로 바뀌어요. 아니요,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장봐야 돼요. 끝나고. 근데 안경이 여러 개시네요.
제가 다른 술도 잘 안 먹고 다른 사치는 안 하는데 안경은 좀 많아요. 브랜드로 하세요? 꼭 브랜드를 따지진 않아요. 근데 안경이라는 게 그렇게 유명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맞아요. 되게 막 이름이 거의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비싼데 들어보면은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많고. 그게 구할이에요. 근데 어쨌든 안경은 한 10개 오. 네, 정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 노시 쓰는데 눈이 부었네요. 눈이 부었어요. 네. 네. 많이 잔 모양이네. 네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정말 훅 들어와가지고 뭐라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네, 저도 많이 잤어요. 요새 좀 많이 자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많이 자니까 확실히 컨디션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라미가 이 계속 감기 걸린 이유 중에 하나도 잠을 못 자. 잠을 안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안. 얼마나 주무시나요? 요즘에도 여전히 이제 아기는 통잠을 못 자고 저도 잘 못 자기 때문에 저는 뭐 자는 건 원래 포기를 원래 라미 원래 잠 못 자잖아요. 육아 전에도 많이 못 잤어가지고 근데 많이 공감하긴 합니다. 왜냐면 잠을 안 자면 확실히 몸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회복이 안 많이 돼요. 떨어지고. 아 그럼 제가 이렇게 감기 안 걸린 이유가 잠을 잘 자서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 있죠. 않을까요? 저는 엄청 정말- 중요해요. 저는 진짜 부러워요. 푹 자시는 거의 몇 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해요. 코로나도 안 걸렸잖아요, 저는. 그러네. 와, 대단해. 코로나가 아직도 안 슈퍼유전자. 걸렸더니. 그래서 오늘 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부었다고? 자, 2주의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오디오 클립에 빵야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에피소드 올라왔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셔요. 그리고 디아워스도 한번 다뤄주시면 너무 좋을 듯해요. 저도 너무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남기는 감정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최경사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디아워스는 제 그 넷플릭스 그 찐 목록에도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참 보질 못하고 강추입니다. 있네요. 꼭 보십시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최경혜영님께서 2개를 올려주셨는데요. 작년에 최경사를 처음 접하고 저의 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설거지할 때 최경사를 듣고 또 들어요. 또 최경사를 잘 공유하고 싶어서 육아로 멀어졌던 책과 영화를 가까이 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를 이끌어주는 최경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로는 오늘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봤습니다.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다뤄주실 것 같아 서둘러 영화관에 다녀왔네요. 10여 년 전 아우슈비츠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느꼈던 시리게 차가웠던 담장이 떠올라 헬스 가족의 삶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담장 너머에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불편하지만 훌륭한 영화라는 감상이 들어 최경사분들, 특히 맥스님의 감상평이 궁금해지네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왜 제 감상평이 궁금하신지가 궁금한데 동시대 사람이라서 동시대 그 시대의 기억에 대해서 제가 제일 가깝긴 하죠. 예, 가깝긴 해요. 요즘 그 이렇게 찍어주시는 다음에 뭐 거다고 찍어주시는 분들이 생겨났는데 다 맞추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못 맞추실 뻔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원래 우리가 이게 원픽이 아닙니다. 맞아요. 원픽은 원더랜드였는데 제가 시사회를 갔다 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해도 좋을까라는 의문이 좀 생겨서 카톡에서 그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그게 제가 그 낮에 하는 원래 언론 시사를 놓쳐가지고 급히 어떻게 하다 가지고 VIP 시사를 갔어요. 나 VIP 시사 가지고 내가 진짜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VIP 시사라는 거는 거기 왜 배우들 맞춰 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 와 있는 선수들은 관객들은 이게 자기가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되게 소중한 기회고 시간이고 그런 건데 제가 거의 뒤에 앉았었거든요. 제 옆에 양옆에 그 둘 젊은 친구가 포진해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계속 카톡을 하는 거예요. 초반에 광크를 당하셨군요. 아니 근데 내 느낌은 카톡을 꼭 해야 돼서 한다기보다는 얘는 카톡을 안 하면 못 참는 거야. 그 카톡을 안 하는 시간을 참을 수가 없어. 영화가 조금이라도 지루하면 그냥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거 같더라고. 아니 왜 그럼 영화를 보러 왔는가? 그래가지고 조금 참다가 열받아가지고 뭐라까지 하진 않았어요. 이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옆에서. 그러고서는 이제 조금 잠잠해졌어요. 그게 영화에 대한 약간 호감도를 낮추는데 기여했나? 기여했을 것 같아. 일단 초반부터 기분이 안 좋잖아. 신경 쓰이고 저 그거 신경 쓰이고 되게 신경 쓰이면 그 약간
몰입을 못하는 스타일인데 주무셔야 하는데 조심하세요 지금 주변. 맥주 옆에 앉았을 땐 특히. 그래서 제발 좀 그 와가지고 휴대폰 좀 아주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뭐 저도 그런 거 이해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개를 이제 쳐박아가지고 허리 밑으로 이렇게 숙여서 그러니까요. 한 번 정도 하면 뭐 한두 번 하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아니 그 지속적으로 그걸 확인하려면 뭐하러 극장에 와가지고 그걸 하냐 이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왜 그래서 원더랜드를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래서 톡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분노한 상황이 담겨 있진 않았지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원래 라미가 되게 좋다고 했고 안군이 보고 싶다고 그랬나? 전부터 뭐 계속 그랬고 제가 감독에 대한 호감을 감독과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영화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먼저 봤습니다만은 잘 생각도 안 나고 생각보다는 너무 기대가 커서 그랬지만 그래서 이걸 바꿨습니다. 급히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한 번 더 봤어요.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팟빵의 루이스 문 님이십니다. 오늘 조조로 보고 왔는데 최경사에서 매드맥스를 다뤄주시다니요. 알람 떠서 제목 보자마자 신나서 댓글 먼저 달아봅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감독님이 의사라는 게 의외네요. 그래서 감독이자 현장 의료진이었다니 퓨리오사 보고 나오자마자 정리되지 않던 기분이 최경사를 통해 정리되어 머릿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노시스님께서 얘기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번 영화 자체만으로 보는 즐거움이 가득한 영화였지만 뭔가가 아쉽고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전편의 덕임이 납득이 되었고 전편인 퓨리로드를 다시 보게 쉽게 만드는 힘까지 있어서 재상영관이 있다면 다시 보러 가고 싶네요 라는 댓글과 함께 팟빵 1,000원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퓨리로드 재상영 했던데 하고 있던데. 네, 수수료 떼면서까지 재개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퓨리오사는 의외로 또 다시 그 발동이 뒤늦게 걸려가지고 원래는 초반 기세로 보면 100만 채우기 힘들겠다 이랬는데 지금 130만. 지금 원더랜드가 1위로 올라가 있긴 한데 급속히 지금 관객이 줄고 있고 퓨리로사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것 때문인지 그 저희 최경사 유튜브도 뒤늦게 조회수가 올랐어요. 그래요? 원래 첫째 주에는 안 오르다가 한 그 주 후반부터 올라가지고 지금 2,200이었어요. 맞아요. 구독자 수도 507명까지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 507명 팟빵이 507명 아니에요? 비슷해요. 지금 유튜브랑 팟빵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퓨리오사 이후에 조금 둘 다 상승이 있네요. 네, 다음 댓글은 KKKK님이신데요. 퓨리오사를 보고 달아주신 댓글인 것 같아요. 세계관 설명 감사합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침판연대 사무총장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거는 뭐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후원이 소개가 안 됐다. 요거는 후원을 보내셨을 때가 저희가 녹음한 때보다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이긴 한데 후원을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 콩나물라면 123님이신데요. 퓨리오사 저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밌게 봤습니다. 어린 시절 파트가 저는 더 좋더라고요. 특히 크리스 햄스워스 연기는 너무 인상 깊었어요. 좀 터커티브하지만 워낙 험한 세상 살아가야 되다 보니 긴장돼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극장에서 본 혹성 탈출, 악마와의 토크쇼, 그녀가 죽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까지 연속으로 기대 이상 재밌었네요. 그중 악마와의 토크쇼는 라미님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강추드립니다. 맥스님한테는 다른 의미로 강추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얘기하셨죠. 네. 근데 이 영화가 저는 OTT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영화관에 오래 걸려 있어요. 지금도 걸려 있죠. 네, 지금도 걸려 있고 챌린저스도 기다리는데 아직 걸려 있고. 그래서 저도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공포 영화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히 커진 상태거든요. 이 공포 영화 아니에요? 공포 영화는 거의 무슨 공포 영화는 여름에 에일리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일리언. 네. 그 에일리언이 그 에일리언이에요? 네, 거의 1편의 공포로 회귀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저 최경사에서 그 맨 인 더 다크 만들었던 최경사에서 한번 꼭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눈 피하신 거 같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댓글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실은 초반에 댓글이 너무 없고 그래가지고 종종 들어가 보고 실망에 빠지곤 했습니다. 다들 그러시나요? 저도 거의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그 플랫폼마다 다 들어가서 댓글 올라온 거 확인하는 게 약간 루틴이 된 것 같아요. 네. 혹 뭔가 답글을 달아야 하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저도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자주 좀 달아주세요. 네. 자, 책경사는 팟빵 그리고 오디오 클립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스포티파이에도 저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건 네. 댓글이 달리면 이렇게 뜨나요 바로?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댓글이 어디에 달리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제가 알기로 댓글이 달리면 그 관리 페이지에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이 뜨고 네. 그거를 공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그래요. 아. 근데 댓글을 다는 사람에게는 공개될 수 있다라는 공지가 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아주신 거는 다 공개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안군이 공개를 해놔가지고 볼 수 있었던 네네.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메일 주소 불러주시죠. 네, 저희 메일 주소는 bookmovi42@naver.com입니다. 네. 인스타 들어가셔서 책경사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또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트, 댓글, 메일 모두 환영합니다. 자, 2주의 후원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후원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난번에 댓글도 남겨주셨던 찐판연대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찐판 생일기념님께서 5,25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5월 25일이 생일이신 것 그러신가 같아요. 봐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커피 드세요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맞다. 와. 커피 먹었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 커피는 먹을 수 있잖아요. 처음으로 그쵸. 커피 한번 이 돈으로 이 돈으로. 네. 근데 이거 무슨 맥락이 있나요?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해주신 보내주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콩나물라면 123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라면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후원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코너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오늘은 노시스부터 한번 해보죠. 네, 이번 주 좀 본 게 있네요. 어. 네, 먼저 그 넷플이랑 TV에 올라온 거 위주로 봤는데요. 그 외계인 2를 보았습니다. 아, 외계인 2. 뭐- 외계인 원을 재밌게 보셨죠? 네. 저는 차라리 원이 더 나았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때 맥스님이 말씀 주셨던 게 그 원에 이를테면 뭐 실패 이후 최동훈 감독이 그 2를 뭐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서 뭐 몇십 번을 몇십 번이 뭐 아니고 몇백 번이겠죠. 편집을 뭐 했다. 컷 단위로 막 굉장히 공을 들였다라는 말을 듣고 봐서 그런지 정말 압축적으로 뭔가 이렇게 재기 만회해 보려는 그 움직임, 그런 욕구, 느껴지네요. 그런 게 느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별나라로 가버린 이야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 예, 저는 차라리 원은 오히려 더 이렇게 신박하고 재미있었는데 뭔가 스타일이 있는. 예, 투는 오히려 너무 강박적으로 막 다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기존의 상업 영화들 시동 감독이 피하려고 했을 그런 클리셰들을 드러내버린 투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최동 감독님 개인적으로도 옛날 영화 기자할 때 되게 좋게 생각했던 감독님인데 빨리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 덕키를 보았습니다. 나름 재밌죠. 그 어디 있어요? 넷플에 올라왔던데요.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 줄거리 전혀 모르고 봤는데 그게 실화라는 게 놀랍긴 한데 하여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자신을 보이스피싱한 그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그 가해자 이를테면 범죄자가 한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구조. 그 범죄자도 실은 그 안에서 어떤 그 구조 안에서는 피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날 좀 데려가줘라며 암호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풀어가며 가서 도와준다. 이 설정 자체가 좀 쇼킹했고
이 영화 보고 나서 찾아봤더니 실제 그 주인공인 그 보이스피싱 조직을 가서 혼내주고 온 아주머니가 실제 피해자가 저기 영화 개봉하고 나서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인터뷰는 주로 그 경찰이 그때 내걸었던 1억 현상금을 안 주고 예, 안 줬다는 거에 굉장히 초점 맞춰서 인터뷰가 많이 나왔던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그 요즘에 그 넷플에서 유튜브 채널을 원래 운영했고 거기에서 이제 코너 중에 홍보하러 온 건 아니지만이라는 그것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 침착맨이랑 누구죠? 그 개그맨 이창호 둘이서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자기 영화를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라고 하면서 실은 홍보를 하고 개인적으로 넷플에서 재밌게 보고 있는 시리즈를 추천하는 포맷의 그런 콘텐츠인데 거기서 영화배우 박정민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사람들이 연이어서 베이비 레인디어를 추천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뭔데 저렇게 다들 추천하지 하고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게 뭐 작가 스토킹 얘기. 네, 실화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시리즈 7편짜리인데 이 드라마를 실제로 쓰고 감독까지 하고 출연까지 한 이 스코틀랜드 배우 겸 감독인가 봐요.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당했던 스토킹의 사건에 기반해서 우리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90년대에 나왔던 영화 중에 미저리 기억나시죠?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여성 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자기가 아주 이를테면 착각해서 한 남성을 뭐 미친 듯이 괴롭히는 그런 소재의 것인데 너무 재미있게 잘 보았는데 마침 이 시리즈를 재밌게 보고 있는 와중에 사흘 전에 6월 6일 기준으로 외신에 이 그 가해 여성이 이 넷플릭스 시리즈 공개 이후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2천억짜리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듦새도 좋고 되게 여기서 그 여성 가해자가 굉장히 뭐 괴물처럼 그려지지 않고 저 여자라면 저렇게 착각해서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여자라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좀 약간 이해도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같은 것도 너무 공감이 돼서 추천합니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베이비 레인디어요. 이게 시리즈예요? 네, 7편짜리. 그것까지 안군. 저는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고질라 -1 그 넷플릭스에 올라와서 봤는데 그 이번에 아카데미 받은 그거죠? 맞습니다. 아카데미 시각효과상 받았는데 시각효과가 인상적이긴 한데 상을 받을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보고 나니까 국내 개봉하기는 어려웠겠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의 국가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군국주의를 미화하지는 않아서 스토리 자체는 괜찮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결국 일본의 국뽕을 자극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일본 국민들이 뭔가 희생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식의 결과로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니까 이런 지점에서는 국내에서 개봉했을 때 굉장히 큰 여파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거 빼고 그냥 고질라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매우 재밌었습니다. 고질라 자체의 그 공포나 뭐 압도감이나 이런 거는 매우 인상적이어서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시리즈인데 엑스맨 97이라고 이게 엑스맨 1996년도까지 만들어졌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의 후속판입니다. 근데 올해 5월부터 3월부터인가 5월까지 공개가 됐었어가지고 한두 달 뒤늦게 봤는데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보고 다 봤고요, 어제까지. 그리고 요즘에 책을 원래 연초에 책 읽겠다고 했는데 책을 또 안 읽어가지고 읽은 건 아닌데 책을 사려고 하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요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서 김보영 작가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라는 SF 소설인데 이게 아직 국내 기사로는 안 뜬 것 같은데 해외 기사로는 요 책이 드니빌레브가 영화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작품이 미국에서 공개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흥행을 한 건지 판권을 사들여가지고 드니빌레브가 영화한다는 루머가 돌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 국내 SF 소설계에 굉장히 큰 경사일까 싶어서 좀 찾아보려고
주변 서점을 가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거 언제 나온 건데요? 꽤 됐어요. 아니 품절은 아니고 그 제 주변 교보문고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주문해뒀습니다. 야, 근데 드니 빌레브가 한국 소설까지 찾아 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쯤 된. 요게 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읽었나 보구나. 간 나온 거면. 그 유명한 소설가예요? 이름이 뭐라고? 그 김보영 처음 작가신데. 들어보는 거 같아요. 네, 저도 그래가지고 이게 찾아보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가 시리즈더라고요. 1, 2, 3편. 이게 SF 미래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사람 뭐 로맨스물이라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하는데 아직 못 읽었는데 관심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뭐 관심작도 소개하는구나. 나도 할 거 많어. 아니 책만 읽고 싶은데 책이 요즘 독서율이 엄청 떨어져서 문제 아닙니까? 여튼 그래가지고 요렇게 독서율이 문제라서. 네. 아니,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사실 요새 SF가 또 약간 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더랜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김초엽 소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특히 우리가 김초엽 소설 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그걸 했잖아요. 네. 그 단편집이잖아요. 네. 그 중에 그 어머니의 기억인가를 어디에 뭐 저장해놓고 하는 그 단편이 하나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제목이 있는데 그거랑 되게 닮았어요 원더랜드. 원더랜드. 그래서 그 딱 수준이 그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김초엽 수준이란 말은 여러 두 명을 다 이게 지금 수준이란 말은 여러 층위에서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김초엽 소설도 아주 하드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이 SF가 왜 이렇게 되고 뭐 원리가 이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원더랜드도 딱 그래요. 그냥 설정을 딱 정해놓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 이 과거에 이제 이 사람이 기억 속에 다른 그 어떤 저장 속에 디지털로 살아 있는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 네. 그런 점에서 되게 좀 흡사하고 약간 소품 같은 그런 느낌 SF인데. 그런 컨셉이면은 근데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가지고 링크드인 CEO가 본인 말과 그 외형을 정확히 복제한 디지털 트윈과의 인터뷰를 한 게 저번 달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거 보면 딱 그거예요, 그거. 원더랜드가. 근데 원더랜드가 이게 사실 코로나 때 찍은 거거든요. 2020년에. 그러니까 그때 나왔으면 이게 신선하다 싶었는데 지금 워낙 AI에다가 막 이게 난리라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예. 찾아보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는 2015년에 나왔네요. 야, 또 오래됐구나. 10년 됐네. 근데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고 계신 분들 그 스타워즈 혹시 보신 분은 안 계시나요? 저 에컬라이트를 아직 안 봤어요. 이게 약간 평론가들한테는 좋은 평을 받는데 그 약간 해외에서 왜 흑인과 너무 아시아계가 많이 나오냐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재 씨가 인터뷰할 때 스타워즈에는 외계인도 나와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슈가 됐죠. 저는 이거 1, 2화를 봤는데 그 동조자도 극장 시사를 했고 이것도 극장 시사를 해가지고 그냥 뭐 1, 2화는 그냥 밋밋하니 그냥 그 제가 스타워즈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밋밋해. 그냥 액션도 밋밋한가요? 액션이 조금 있는데 그 액션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정재도 액션을 하고 그렇긴 한데 뭐 이정재는 그래도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좀 그래도 있긴 있어요. 참 고생한다. 이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어가 되게 느려요. 근데 되게 뭐라 그럴까 어색한 느낌은 조금 덜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그 영어를 쓰면서도 연기를 한다는 이런 느낌이 있긴 했는데 뭐 1, 2화는 원래 또 전체적인 평에서도 1, 2화가 좀 별로라는 얘기도 있고 어차피 이거는 뭐 빌드업을 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그랬다 싶고 이제 라미로 넘어갈게요. 네, 저는 그 공포 영화 찾다가 이제 올해 4월에 오멘 곡성 다시 보면 되잖아. 곡성 안 생각을 했죠. 근데 최근에 봐가지고 4월에 오멘 저주의 시작이라고 옛날에 1976년에 나왔던 오멘 프리퀄 작품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를 보진 못했고 요걸 보기 전에 이제 2006년에 나왔던 오멘 1편 먼저 봤고요. 뭐 이게 저의 메인은 아닙니다. 저는 악존을 보고 왔습니다. 드디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제가 그 시리즈온에 올라왔고 네이버 그다음에 악존을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다시 보고 또 바로 봤어요. 그 두 개가 사실
뭐 그렇죠. 약간의 어떤 비슷한 지점이 저는 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비교가 돼서 저는 악존을 엄청 좋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임팩트가 꼭 볼 더 겁니다. 왜 근데 시리즈 1에만 나오는 걸까요? 시리즈 1은 돈 내고 다운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항상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빨리. 네, 그냥 결제를 하게 만드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라미님 보는 줄 알고 이동진 씨가 갑자기 그랬을까요? 악존을 1시간짜리 평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그래요? 유튜브 채널. 아, 이게 약간 OTT 공개랑 맞춰서 하는 맞춰서 거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겠네. 그래서 뭐 돈을 내고 본 게 아깝다 이런 건 아니었고 되게 정말 이것도 신선했거든요. 근데 하마구치 류스케 전작에 비해서 저는 제 취향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이게 조금 임팩트가 약하다고 상대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요거는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그냥 집에서 보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저는 영화관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경상으로는 저는 영화관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집에서 봤을 때는 근데 막 존 오브 인터레스트만 큰 차이는 그런 아닌가요?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저는 방송 전에 말씀드렸는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기내에서 봐가지고 제가 그 본 내용이나 이 화면과 사운드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영화관 가서 본 거거든요. 근데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사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무조건 영화관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국 영화 드라이브 이게 개봉을 했나? 박주현 주연이에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 배우긴 전 한데 예고편만 봤었는데 이거 저예산 영화인데요. 나름 괜찮습니다. 이 영화. 볼만해요 이거. 그러니까 설정이 뭐 그 차량 뒤에 트렁크에 갇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서 내가 납치해가지고 어디 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기획이 일단 좋고 사실 돈은 안 들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쫄깃쫄깃한 맛이 있는 요즘 돈 많이 들인 중급 예산 영화보다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고요. 그다음에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 전 나쁜 개봉했던데요? 개봉했어요. 네. 이 영화 처음 봐. 이 시리즈 처음 보는데 원래 이런 영화 좋아하지 않아서 딱 그런 영화더구만요. 그냥 재미있었다. 이 보는 동안 지루하지 않구나. 네. 오랜만에 또 이 스미스. 뺨따고 선생이 네. 그리고 프렌치 수프가 곧 개봉을 합니다. 시사는 했고요. 지난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고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좋아요. 이 영화는 정말 먹방 영화로는 최고입니다. 정말 이 배고플 때 가서는 절대 보면 안 되는 영화라고 평이 지금 해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배고플 때 가지 마라. 줄리엣 비노시 연기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 프랑스 요리를 계속 보여주는데 그 요리라는 것이 그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마치 다큐멘터리 같은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요리만 계속 초반에 한 20분 30분 요리하는 것만 계속 보고 있고 대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옛날 옛적 서부에서 이거를 이제 그 서울 시네마테크의 기획전 제가 그때 카톡을 보냈잖아요. 네. 이명세 감독님이 나와가지고 해설을 하셨는데 원래 요진보를 하려다가 그 너무 비싸가지고 못해가지고 이 영화로 바꿨다고 하던데 역시 영화가 이런 거구나. 옛날엔 영화가 이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아주 멋진 영화였어요. 저는 이거 그 누구죠? 영화 아까 엔니오 모리코네에서 잠깐 계속 이 음악 때문에 이 메인 테마 때문에 너무 메인 테마가 좋아서 생각이 나던 영화인데 마침 하길래 가서 봤는데 이 초반에 되게 유명한 이것도 역시 왜 영화구나 하면 대사가 초반에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하모니카 불고 이런 걸 그냥 다 계속 그림으로만 보여주는데 그 악당 중에 한 명이 자기 얼굴에 앉은 파리를 쫓는 씬이 한 3분은 되는 것 같아요. 2, 3분. 그냥 파리를 계속 쫓거든요. 손을 안 쓴 채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2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옛날 영화에는 없다. 지금 영화는 그걸 2분이 뭐야? 20초 한 2초 보여주고 컷이 넘어가야 될 걸 이걸 2분을 보여준다는 데 대해서 확실히 이 감각이 달라졌다. 이 세르지오 레오네 이게 60년대 영화인가 그럴 텐데 확실히 이 비주얼 매체를 1970년 개봉. 70년. 70년.
비주얼 매체의 우리 관객들의 시청 습관이라는 게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클로즈업을 굉장히 잘 쓴 영화예요. 클로즈업을 굉장히 잘 쓴 영화라서 제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제 그 GV를 할 때 이명세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이 클로즈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당신은 한창 때 되게 멋진 배우들하고 많이 했잖아요. 뭐 김혜수, 최진실, 박중훈, 안성기 때 클로즈업을 어디까지 들어가려고 했고 클로즈업을 어떻게 썼냐라고 물어봤는데 클로즈업이 굉장히 영화라는 자기는 클로즈업이 영화라는 매체를 현재까지 갖고 온 중요한 촬영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쓰는 건 굉장히 어렵다.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 적합할 때 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 한국에서 그런 이 세르지오 레오네 여기 헨리 폰다하고 그다음에 찰스 브론슨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그 되게 그 이탈리아 영화 여배우인데 되게 매력 있는 그 이름이 좀 복잡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 멋있는데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아 맞아요. 이름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습니다. 그죠. 그 무슨 그 클래식 곡 중에 되게 많이 영화에 쓰는 그 아버지 그게 뭐죠? 나나나나나나 아니. 편집자님 찾아주세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뭘 얘기하는지 네. 모르겠죠. 아이 그 있잖아. 잠깐 여기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와 딸에 관한 얘기. 딸이 아버지. 너무 알고 싶다 지금. 아 진짜. 클래식. 잠깐만. 클래식. 클래식 아버지와 딸. 그 좀 제목이 비슷하다고. 별 관련은 없어요. 이름과 그 네. 클래식 곡. 하여튼 근데 이 세 배우가 정말 표정 연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큰 스크린에 얼굴만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도 비클로즈업으로 잡아도 그게 그냥 연기가 되는구나. 그 얼굴 자체가 하나의 지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는데 어쨌든 이명세 감독은 한국에서는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인이 아무래도 이게 대꼬복고가 없잖아요. 이렇게 좀 편편하잖아 동양 사람이. 그래서 저런 건 좀 힘들지 않을까 한국에서 클로즈업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 이 영화는 추천드립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한번 볼만한 너무도 멋있는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리고 되게 유명한 지대에서 실제 촬영을 한 건데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 정도까지 2주의 채경생활 마무리하고요. 저희 메인 코너죠. 채경사의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경사 206회 채경사의 선택은 76회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을 하고 그리고 96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5개 부문 후보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두 상을 수상하지 못했고요. 국제장편영화상과 음향상을 수상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지금 뭐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지금 앞에서 말씀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음향 부분에 있어서 사운드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측면도 굉장히 클 거예요. 단연 지난해의 영화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예. 한국에서는 이번 주에 개봉을 했는데 예술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나흘 동안 48,000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고 그다음에 그 작년에 황금종려상이 추락의 해부였잖아요. 잔드라 휠러가 또 같이 나오고 근데 그 영화가 사흘 동안에 이제 18,000명 정도, 19,000명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흘 동안에 33,000이니까 거의 추락의 해부의 더블 스코어로 사실은 가고 있어요. 악존도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추락의 해부가 법정 드라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액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 영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흥행을 하고 있고 박스오피스 8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처음 보면서 지난번 녹음 때 그런 얘기를 드렸나요? 이 영화도 굉장히 영화적인 영화다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대사가 있긴 하지만 대사가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거나 많은 걸 차지하는 영화는 아니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영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뭐 번역을 하자면 뭐 관심 구역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둘러싼 4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안군의 비하인드를 통해서 포인트, 이 영화를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독 조나단 글레이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1965년 3월 26일 런던에서 태어난 영국의 영화 감독인데 유대계 후손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대계가 여러 그 일종의 계파가 있는데 아슈케나즘에 속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요게 그 가장 그 많고 정통성을 대표하는 분파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아슈케나즘이라는 분파가 그 뜻은 독일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유럽에 사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요 분파에 해당합니다. 근데 요 아슈케나즘이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거의 한 1,500만 명 정도였는데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로 인해 그 규모가 80%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버지가 영화광이어서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자유학교를 다니다가 잉글랜드 노팅엄에 있는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이 대학교가 뭐 미술, 디자인, 영화, 애니메이션, 사진 같은 예술 계열이 좀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팅엄 아트 디자인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무대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배워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한 이후에는 연극 감독, TV 광고,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93년에 런던의 아카데미 커미셜이라는 회사에 취업하면서 다양한 광고를 제작합니다. 아마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참여하시는 멤버분들도 기억할 광고를 이분이 찍었어요. 혹시 기네스 광고 중에 흑백으로 그 파도를 기다리는 서퍼와 그 파도가 말 모양으로 나오는 그 광고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가요? 요 작품이 영국에서 뭐 CF를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CF를 뽑으라면 항상 나오는 광고고 그리고 광고 매거진 더 드럼에서는 요 광고를 역대 광고 2위로 선정을 했어요. 광고 제목은 서퍼라는 99년 광고인데 요 작품이 글레이저의 작품입니다. 참고로 그 애플의 1984 광고가 3위고요. 더 드럼에서 뽑기로 1위는 혼다의 코그 광고입니다. 혼다의 코그 광고도 아마도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자동차 부품으로 도미노를 만들어서 이 부품 하나하나로 연결지어서 끊김없이 CF를 찍었던 건데 어쨌든 굉장히 임팩트 있는 TV 광고를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영상미가 뛰어나고 사운드를 잘 썼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는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약을 해요. 라디오헤드의 스트리트 스피릿 그리고 자미로콰이의 버추얼 인세니티 뮤비가 요 글레이저의 작품입니다. 그 자미로콰이 그게 뮤직비디오 감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어저께 찾아보니까 되게 그 임팩트 있죠. 되게 신기하대. 이거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아마도 그 바닥이 그거 같죠. 바닥이 롤링이 되고 뭐 에스컬레이트 같은 그런 거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네. 좀 이상하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하여튼 요 자미로콰이의 버추얼 인세니티 뮤비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분이 뭔가 영상을 잘 쓰시는구나.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 뮤비를 보고 너무 봤어요? 네, 저한테는 정말 아까 뭐라고 할까 지금 봐도 하나도 안 촌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기에 또 MTV 뮤직비디오가 정말 호황을 맞습니다. 이루던 시기여가지고 그때 가장 그 세대 연식이 어렸을 때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너무 늘 그 뮤직비디오에 이를테면은 정말 혁신이라고 할 때 1번으로 언급되던 뮤비예요.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품 수가 많지는 않아요. 섹시비스트로 장편 영화 데뷔를 했고 2004년에 탄생, 그리고 2013년에 언더 더 스킨, 그리고 2023년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 굉장히 과작 작품이다. 감독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언더 더 스킨 2013년 거예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되게 늦게 개봉했네.
국내 개봉이 언제 했는지 저는 아주 최근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네. 하여튼 요번 작품이 10년 만에 나오는 거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지점 말씀드리고 일단 요번 작품은 고정 카메라를 설치해서 굉장히 많은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마치 관찰 예능처럼. 그래서 편집할 때 거의 800시간이 넘는 영상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일종의 관찰자 시점으로 이 영화를 담아내기 위해서 거리감을 잘 살리기 위해 대부분 광각으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실제 관찰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색보정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장면은 자연광을 이용했고 자연광이 없는 야간에는 영화에서도 드러나듯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그 폴란드 국방부 거기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이번 영화도 그렇고 감독이 영상의 그러니까 영화의 음악과 사운드를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그 피치포크에서는 역대 최고의 영화 음악 2위로 언더 더 스킨을 뽑았거든요. 원래는 언더 더 스킨의 영화 감독이었던 미카추라는 89년생인가 그 영국의 아티스트가 있는데 요분이 요번 영화에도 사운드 트랙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감독은 요번 작품은 음악 없이 음향과 사운드 디자인으로만 영화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운드 디자이너가 공장 기계 소리, 화장터 소리, 총소리, 장화 소리 등 굉장히 방대한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그 수감자 중 상당수가 프랑스 사람들이다 보니까 재작년에 있었던 프랑스 12 사운드도 아카이브 해가지고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 수용자 중에 상당수가 프랑스 사람이었다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헝가리인들이 많이 오기 전에 초반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프랑스 12 사운드를 활용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독 본인은 가장 좋아하는 감독으로 스탠리 큐브릭을 뽑았어요. 근데 굉장히 기분 좋게도 나이브스 아웃의 라이언 존슨 감독이 언더 더 스킨을 보고 이 작품은 본인 인생 탑 10 안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비견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부분은 조금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영화를 완전하게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은 조금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작품이 실제로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분들의 조금 비하인드나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조금 알고 보신다면 영화가 좀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루돌프 헤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요분은 나치 친위대 중령이자 아우슈비츠 책임자입니다. 이미 아우슈비츠에서 이뤄진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근데 이 헤스가 그 유독가스 치클론 B를 사용한 유대인 학살을 기본적으로 실행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돌프 헤스가 쓴 회고록에는 기술적으로 학살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다. 유대인의 시체를 불태우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 업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시체를 소각하는 거기 때문에 영화에서 시체 소각용 용광로 설비를 제시하는 박사들이 나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용광로 설비는 실제로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두아르트 호프만이 발명한 설비인데요. 요 호프만식 가마가 1858년에 발명됐는데 쉬지 않고 가마를 돌릴 수 있어서 당시 벽돌 생산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루돌프 헤스는 그것을 이 시체를 불태우는 데에 활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극 중에 이거 특허 빨리 내라고 하는 게 나쁜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실제 역사에서도 중간에 아우슈비츠 소장이 온건파로 교체됩니다. 교체되고 다시 횟수로 복직이 될 때 거기에 윗사람들이 다 죽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려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간에 교체되는 사람이 온건파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온건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온건파가 뭔 의미야? 그렇죠. 나쁜 놈 중에 덜 나쁜 놈, 더 나쁜 놈. 그 소위 이 영화가 더불어서 잘 많이 말해지고 있는 그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그 주인공인 하이히만, 네. 아이히만, 그게 이제 이 회스의 상관이었던 상관 맞습니다. 모양이더라고요. 이름이 한 번 등장하죠. 등장하나요? 아닌가요? 정확히 제 기억에는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제가 어차피 한 번 더 볼 거라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영화에서처럼 다시 복귀한 뒤에 회스 작전이 실행이 되는데 이 작전으로 매일 1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살해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영화 이후의 삶을 찾아보면은 아우슈비츠가 연합군에 점령당하기 전에 나치 독일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탈출해라. 그래서 탈출에 성공해서 1년 넘게 가명을 달고 생활을 해요. 근데 아내에게 회스의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 아들을 소련 포로로 넘기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회스의 위치가 발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영국 정보부가 이 회스를 잡아가게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아내가 회스의 불륜으로 분노해서 직접 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영화에서도 등장하죠. 잠깐의 비닐하우스 부르는 네네네. 그거예요. 비닐하우스? 그 지하실 같은. 지하실에서. 네. 그게 아우슈비츠와 그 회스의 집과 연결된 연결돼 통로예요. 있는. 네. 나 반대로 생각했어요. 남편의 불륜. 네. 그렇지, 지하에서. 맞아. 그 비닐하우스 그거는 그건 뭐야? 그쵸. 그것도 뭐 그거겠죠. 약간 뭐 아내의 불륜이 불륜 있겠죠. 같은 그래서 느낌으로 그려졌어요. 너무 느낌은 함축적으로. 잠깐 주죠. 네. 전범으로 회부된 회스는 사형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기간 동안 회고록을 작성하게 돼서 뭐 본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감성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남겨뒀고요. 그리고 폴란드 정부는 회스만을 위해 특별히 아우슈비츠 특설 교수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회스의 옛 사무실이 보이는 교수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해 최후를 맞이하면서 아우슈비츠의 마지막 사형수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아직도 아우슈비츠에 가면은 요 교수대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루돌프 회스의 아내인 헤드비 회스가 캐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게 알고 보니까 아우슈비츠 수감자들의 압수품을 모아둔 창고를 지칭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폴란드 사람들은 캐나다를 부자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창고 안에는 뭐 영화에서도 나오듯 모피코트 등 다양한 압수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의 별천지인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캐나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열화상 카메라에 담긴 그 폴란드 소녀. 뭐야? 요 글레이저가 사전 조사 중에 만난 알렉산드라라는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구성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12살이었던 알렉산드라는 폴란드 저항 조직의 일원이었는데 글레이저가 이 사전 조사할 때는 이미 그 폴란드 소녀분은 90세 노인이 되셨고 이 감독과의 인터뷰 이후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굶주린 아우슈비츠 수감자를 위해 몰래 사과를 숨겨두었고 실제 영화에서처럼 한 수감자가 작곡한 악보도 발견해서 본인이 피아노를 치기도 했다고 해요. 여기 영화에 나온 그 집이 실제 그 집이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실제 그 자전거. 할머니가 맞습니다. 타던 자전거라고 하는. 옷도 그 당시 할머니가 입으셨던 옷을 영화에서 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뭐라 그럴까 기대돼가지고 안군의 이 비하인드가 일부러 너무 기대됐지. 1절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왔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게 실화하고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것도 지금 알았어요. 저도 사실 찾으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등장인물 정도만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이지 실제 이렇게 다큐처럼 묘사했다라는 거를 이번 비하인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실화한 걸 모르고 봐서 이게 창작의 영역이면 이 극본을 쓴 사람의 머리는 뭐 어떻게 된 건가라는 생각이 원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책도 원작이 있죠. 그러니까 소설이 모르고 아니지. 보긴 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안군의 비하인드를 바라는 그런 느낌을 알겠죠. 그런 마음. 지금 완전 몰입해서 들었어 지금. 잘해주길 바라는 응원하는 마음 그거 알겠죠. 안군 나가요. 진짜 힘들어서 나갈 수도 있어. 진짜 안군 고마워요. 아유 아닙니다. 기대에 충족됐을지 모르겠네요. 장난 아니야 지금. 과몰입 상태다 지금.
이게 당시에 그 웨스 가족의 사진이 있고 그 정원의 사진이 있어서 그 미끄럼틀 타는 그 맞아요. 수영장 있잖아요. 그게 그 사진 그대로 그것도 있어요. 진짜요? 사진이 그대로 있다니까. 똑같이 소름 생겼어요. 돋아. 그러니까 실제로 감독은 남겨져 있는 장소를 활용하고 싶었는데 너무 좀 고칠 게 많아가지고 인근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트를 만들어서 찍었고 지하실만 실제로 장소를 이용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쉰들러 리스트 이후로 처음으로 이 세계문화유산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촬영 허가를 받은 영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아우슈비츠 영화가 나왔고 심지어 지난 회차에 제가 그 이름이 뭐야? 스텔라라는 네. 폴라베어 주연의 이것 일종의 그 나치 영화잖아요. 아우슈비츠를 이제 끌고 가기 직전에 그런 스토리를 다룬 영화. 그다음에 쉰들러 리스트 뭐 무수히 많은 영화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쨌든 피해자의 서사를 그렸는데 이 영화가 거의 아마도 처음이자 유일하게 가해자의 소사를 그리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자, 아미의 신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줄거리를 준비하면서 줄거리를 알려드리면 영화를 보는데 영향을 많이 끼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하게 이 되죠. 영화는 줄거리를 알려드린다고 해서 영화를 봤을 때 신선함이 좀 사라진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역사적 고민을 사실이니까. 했습니다. 네, 네. 네. 이 영화는 사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 영화 자체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로 밖에 사는 수용소장 루돌프 헤스와 그의 가족의 일상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소리만 들리는 검은 화면을 약 2분 동안이나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는 영화 끝날 때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악존하고 닮았어. 도입부가 약간 느낌이 그렇죠. 음악도 그렇죠. 그렇고 되게 비슷한 네. 면이 있어요. 예. 수용소장을 맡고 있는 루돌프는 아우슈비츠 사택을 꾸미는데 열심인 아내와 5명의 아이들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층으로 된 사택에는 각종 꽃과 나무를 키우고 커다란 정원과 온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죠. 사실 영화 내내 이들의 일상은 큰 굴곡 없이 이어집니다. 루돌프는 수용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유대인을 더 많이 학살할 기계를 개발할 사람을 만나고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방법을 연구하는 데 여념이 없죠. 하지만 루돌프는 밤이 되면 병적으로 온 집안의 방문을 닫고 일하고 들어오는 길 피 묻은 신발은 절대 집안에 들이지 않는 등 아이들이 있는 주변에는 아우슈비츠의 흔적이라도 있을까 굉장히 예민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루돌프의 아내는 사택을 꾸미는데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놀러왔을 때는 집안 구석구석에 모두 자신의 손길이 묻어있다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자랑을 합니다. 또 다른 장교의 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수다 주제는 주로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물건에 관한 겁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가져온 유대인들의 값비싼 물건을 부인들과 나눠가지고 유대인 하녀들을 부리며 사는 게 그녀의 일상이에요. 아이들은 사택 주변의 학교를 다니면서 정원에 뛰놀거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루돌프를 닮고 싶어하고 작은 아들은 아우슈비츠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유대인의 치아를 모으기도 하고 막 태어난 어린 아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굴뚝을 배경으로 하는 정원의 꽃 냄새를 맡으며 유모의 케어를 받으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일상이 영화 내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데 그 와중 스크린 뒤편으로는 계속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총성 또는 비명, 알 수 없는 소리가 낮부터 밤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곳을 말이죠. 그러던 중 루돌프는 수용소에서 관리직으로 잠깐 발령이 나게 되는데 애써 꾸민 사택을 떠날 수 없다는 아내의 말에 따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데 여념이 없고 루돌프와 아우슈비츠 밖의 일상을 누리는 루돌프 가족들의 일상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루돌프는 다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기쁜 마음에 자신의 복귀 소식을 당장 전화로 알리지만 생각보다 시큰둥한하네. 밤 늦게 사무실에 나온 루돌프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아래층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갑자기 어디가 불편한 듯 심하게 헛구역질을 합니다. 그리고 헛구역질로 몸을 일으킨 루돌프가 칠흑 같은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는
바라보자 갑자기 암전되는 화면. 그리고 현재로 시점이 바뀌게 되는데요. 박물관으로 바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문을 열고 출근한 직원들이 박물관을 청소하는 모습이 갑자기 비춰집니다. 그리고 관리 직원들 뒤로는 아우슈비츠 희생자들의 산더미처럼 쌓인 신발, 옷, 각종 소지품들이 함께 비춰져요. 그렇게 짧은 현재 화면이 끝나고 다시 복도를 바라보는 루돌프의 시점을 보여주는 영화. 마지막으로 어두운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루돌프의 뒷모습을 비춘 뒤 오프닝과 마찬가지로 암전된 화면과 기괴한 소리가 이어지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거리 잘 들었습니다. 아내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한참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오밤중에 전화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이 부부의 뭔가 관계도 뭔가 하여튼 영화를 보고 건강해 보이지 나면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냥 각자 알아서 따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그렇죠. 들고. 네. 자 이제 이 영화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오래전부터 기대해온 안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땠습니까? 기대에 충족할 만한 그런 영화였어요? 엄청났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CGV에서 봤는데 사람이 꽉꽉 차 있었거든요. 이 CGV 영화 시작할 때 CGV 광고를 하잖아요. 막 스크린 X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스크린 X에서는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험인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뭔가 그 감상을 줄 수 있는 그 경험을 줄 수 있는 영화라는 지점에서 진짜 영화라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가,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으로 내가 느끼는 바가 굉장히 잘 전달되었다는 인상을 받아서 매우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영화를 보고 나서. 그리고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요즘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요 작품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다큐멘터리에서 저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액트 오브 킬링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인도네시아 학살에 참여했던 정치 깡패가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영화 제목 그대로 이 살인 연극을 만들어보자라고 제시를 하는 건데, 그 살인자가 자신의 살인을 저질렀던 얘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연기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이 소름,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그 중에 한 명은 이 헛구역질을 하지만 무언가 뱉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뭔가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하고 있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 헛구역질을 하지만 뱉어낼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홀로코스트 영화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영화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음향이야 뭐 말할 것 없고요. 그리고 이 화면을 어찌 보면은 기괴하다고 할 수 있는 뭐 꽃에서 뭐 그런 붉은색 화면으로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기괴한 사운드로 그 화면과 함께 이 공간을 채우는 느낌, 굉장히 그 상영관이 좁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괴괴한 사운드가 들렸을 때 뭔가 폐쇄된 공간 안에서의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다층적인 경험을 주게 한 영화였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꼭 봐야 하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이 영화를 본 노시스. 네. 단톡방에다가는 올해 최고의 영화다고 네.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넘어섰다고. 네, 악전을 2위로 네. 내려버렸습니다. 네. 이건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여튼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보면은 그 횟스인가요? 그 횟스의 부인이 그 남편의 정근 때문에 이 사택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저항하잖아요. 네.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정말 극렬하게 드러내는 대목인데 저는 그게 거기서 좀 이해가 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도 지금 저희 엄마 아빠가 전원 생활 시작하신 지 이제 7년 8년 돼서 집에 정원이 어떤 완성 궤도에 올라갔거든요. 그럼 그게 저희 어머니가 1년 내내 어마어마하게 계획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어떤 꽃이 그러니까 개화 시기에 따라서 그 이 정원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를테면 거의 지휘자의 마음으로 거기서 오류는 있으면 안 돼요. 이를테면은 그 대가 높은 뭐 꽃이 같은 시기에 같이 피어나면 좀 안 예쁘거든요. 나만의 우주인 거잖아요. 그 세상은 정말 내가 다 온통 쏟아내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두고 사택을 떠나야 된다는 게 이 여자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거예요. 그 영화를 어머님한테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여성이 의 우주는 그 안에 제한된 거죠. 그 정원 밖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어마어마한 비극이 이 여성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일상성, 그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 삶에서 이게 갖는 그 현재성이 다른 어떤 것도 개입을 못하게 만드는 게 악의 평범성이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저도 기사화하진 않았지만 제가 학교 폭력 가해자 부모를 한번 그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모한테 제가 놀랐던 게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가 앞으로 가져갈 그 이를테면 포트폴리오, 애가 어떤 대학을 가려면 이 사건이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폭력 사건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악인을 그릴 때 우리는 그 악인이 그 본 사건, 이를테면은 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사건에 임하는 자세를 비추는데 실은 그 악인을 이해하기 위해선 악인의 삶으로 들어가서 악인의 일상성을 비추는 게 오히려 그 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그 가해자 서사라는 게 상당히 의외이지만 어찌 보면 그 악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게 한 그런 영화였고, 그다음에 저는 그 카메라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촬영 감독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죠. 예, 크게 트래킹하거나 클로즈하는 샷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이를테면 CCTV의 기능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화가 어쩔 수 없이 집 안을 샅샅이 계속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인물이 걸어다니는 것에 따라서 동선에 따라서 카메라가 같이 움직였으면 이게 영화라는 느낌이 강하게 났을 텐데 카메라는 고정돼 있고 그리고 일테면 부엌을 보여주는 샷은 계속 그냥 그 각도에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내밀하게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그게 더 사실성을 좀 배가시켰던 게 아닌가. 그런 지점들도 굉장히 영화와 저는 마치 다큐를 보는 네. 듯한 이렇게 오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장치 하나하나가 제3의 이를테면 장르를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주 놀랍게 보았습니다. 아까 안군이 이제 비하인드에서 사실 설명을 했는데 그 촬영 감독이 이건 실제로 CCTV예요. 고정돼 있는 CCTV. 그리고 배우들이 카메라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그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10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돌고 그다음에 그 루돌프 헤스가 그 뭐 장교들 박사들과 얘기를 하고 밑에서는 그 부인들이 차를 마시고 하는 것들이 따로 찍은 게 아니라 동시에 찍혀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찍어서 그런 느낌을 준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을 그걸 동시에 찍을 필요는 또 뭐가 있어요? 소리 그렇게 했을 때 그 상황이 감독 얘기입니다. 감독 얘기로는 그걸 동시에 찍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동시에 찍는 것과 이걸 찍고 이걸 찍었을 때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느낌 같은 게 동시에 찍었을 때 일어났다고 감독은 얘기해. 톤 앤 매너가 딱 맞았다는 거야. 그것도 신기하네. 그리고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이 이제 우리도 다룬 콜드워를 다뤘었잖아요. 네. 콜드워의 촬영 감독이고 이다라는 영화 있어요. 그 이다. 수녀원에서 네, 벌어진 되게 되게 좋아요. 인상 깊게 본 네. 영화인데 그 영화의 촬영 감독과 동일인인데
보다 보면 약간 동일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둘 다 굉장히 그런 동유럽의 그러네요. 그런 느낌의 화면, 차가운 흑백 느낌. 뭐 그런 게 있는데 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그러네요.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예. 라미는 이 영화를 2번 본 네네. 저와 더불어 저는 일단 이런 주제의 영화가 시각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거에 가장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이랑 청각 그리고 저의 뭐 감정 같은 부분 각각의 다른 이런 감정들을 건드리는데 문제는 제가 시각으로 볼 때의 감정과 청각으로 느끼는 감정이랑 다 개별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그래서 영화 내내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보는 화면 자체는 그렇게 뭐 불편한 화면은 아닌데 들리는 소리는 굉장히 찝찝하고 불편해요. 근데 그런 감정들을 섞었을 때 나오는 영화를 마치고 나서 나오는 이 영화가 말하는 바가 이런 거구나를 딱 느꼈을 때 소름이 되게 많이 돋았던 것 같고 그 되새김질을 할수록 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2번 보니까 첫 번째 때 못 봤던 장면들이 보이고 안 들렸던 게 들리고 해서 저는 여러 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일상을 누리는 장면들을 되게 건조한 시선으로 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줄거리 소개도 얘기했지만 그 일상이 되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뜯어보면 되게 잔혹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루돌프의 부인이 친구들이랑 그 뺏은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다이아 치약에 숨겼대. 치약을 더 갖고 오자. 이런 이야기.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치아를 갖고 노는 거, 뭐 소리 흉내내는 거, 막 술을 먹어야만 잠드는 유대인 유모. 이런 것들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는데 사실 그게 가해자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속을 뜯어보면은 굉장히 잔혹하고 끔찍한 일들이었다는 걸 저한테 직접적으로 던지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는 게 감독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받았던 것 같아요. 영화 내내.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 현대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느껴지면서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줄거리 소개에서도 굳이 이제 루돌프가 문을 닫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굉장히 폐쇄적으로 계속 닫아요. 정말 불도 직접적으로. 끄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이제 현대로 돌아왔을 때 그 관리인들이 엄청 깜깜한 곳에서 문을 열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열고 청소하고 보여주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역사라는 거를 감독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너무 세련됐다고 느꼈어요. 그 방식이. 그 현대로 돌아올 때 약간 네. 그 핀홀 같은 걸로 이렇게 쳐다보고 깜깜한데 그 네. 눈구멍만 이렇게 뚫렸다가 네. 문을 열면서 시작을 하죠. 그런 의미의 해석이 라미의 해석이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 감독은 굉장히 그 정치하게 뭔가를 또 배열을 하고 구성을 한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굉장히 맞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뭐 부분 대사 같은 것들도 감독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루돌프 헤스 이제 부인이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뭘 안 받아? 처벌을 부인은 네,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오래 되게 잘 살았대요. 근데 그 루돌프가 전화해서 우리 이제 횟수 작전하기로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인이 이름 붙였어. 네, 붙였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부인이 별로 약간 탐탁지 안 하니까 당신도 횟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소름이 돋았던 게 그냥 넣은 대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이제 죄책감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저는 숨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들어서 자꾸 생각나는 문구 중에 하나가 2번 볼 가치가 없는 영화는 한 번 볼 필요도 없다. 이 얘기가 자꾸 되새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대부분 첫 번째 볼 때 자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관없이 영화관이 바뀌셨는데요. 2번 보는 걸 이해할 수 없는 맥스에서 그러네 바뀌었네. 네. 역시 첫 번 볼 때 저 좀 사실은 좀 졸았고 예. 앞부분이 졸릴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졸았는지 모르겠는데 앞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심각해. 더 심각해. 앞부분에서 졸리다가 안 되네요. 영화를 줄 수가 있지? 근데 확실히 이 2번 볼 때 라미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게 들어오고 심지어 처음에는 이렇게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흘려보는 것 같아. 왜 그 재가 떠내려오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부분도 저게 왜 갑자기 애들을 막
끄집어내는 거야.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는 거지? 뼈가 그러니까 인골이 네. 뼈도 발견되고 있고 뼈도 뼈지만 이제 그 재가 이렇게 태운 사람 네. 태운 재가 흘러내려오는 거를 그게 턱뼈래요. 혹시 못 보지 않았어요? 뼈, 발견한 게. 그러니까 노시스? 아니요 그 강가에 갑자기 색깔이 바뀌잖아요. 맞아. 그래서 뼈를 들잖아요. 어. 저는 안 졸았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기내에서 볼 때는 그거 전혀 캐치 못했어요. 아 나는 그래 캐치- 잘 나는- 캐치하기 그래? 힘들어. 이게 색이- 작은 화면이 아니라 큰 화면이면은 나는 잘 사실 보였어. 네. 하여튼 그래서 두 번 볼 때 이제 이런저런 걸 이제 더 많이 이해하게 됐고 근데 이게 저는 어제 그 자미로콰이의 그 뮤직비디오 제목이 뭐죠 그게? Virtual Insanity. 맞습니다. 버추얼 응, 응. 인세니티. 응. 이걸 보기를 참 잘했다 이 생각이 좀 드는 게 음. 굉장히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화가 광고인 뮤직비디오 감독으로서의 조나단 글레이저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영화를 100% 이해할 수 없다. 혹은 그걸 이해함으로써 이 영화를 더 깊게 네. 그다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고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기획 영화 같다고 느낌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기대했던 것보다도 기대에는 못 미치는가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뛰어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잘 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어쩔 수 없이 주는데 그것이 저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스타일이 과연 홀로코스트에 어울리는가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바뀌진 않으셨나요? 지금은 정확히 마지막 지금 결론은 잘 판단을 못 하겠다. 지금은 내가 두 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굉장히 빼어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처럼 찍어놓은 이 영화에서 느끼는 이 감정과 정서가 이 아우슈비츠라는 공간과 정말 잘 어울리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현재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일테면 이 아까 얘기한 그 CCTV처럼 열대의 카메라를 돌린 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영화가 인공 조명을 거의 안 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색 보정이 안 된 로그 파일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그 포토샵이던 뭐 동영상 편집기가 뭐죠? 프리미어나 네. 뭐 이런데 파이널 컷 프로에다 돌리면 그 색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 색이 거의 바래듯이 찍혀 있는 게 원래 정보를 다 그 정보를 갖고 있는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데 영화가 약간 로그 파일 같아요. 아시면 아시겠지만 색 보정이 안 돼 있기 색 때문에 보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로그 파일 같다고 이것조차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걸로 저는 봐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는 판단이 들고 말씀하셨던 다큐스러움이 여기서도 묻어나고 그리고 이제 아우슈비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데는 늘 수평 이동을 하는 달리를 쓴 두 컷인가 세 컷인가가 나오는데 정원 보여줄 때도 그러지 않아요? 정원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줄 때 수레 끌고 갈 때도 수레 끌고 네. 수평으로 트래킹을 수레 끌고 갈 때 수평 트래킹을 하면서 그 뒤로 이제 아우슈비츠가 보이고 그다음에 횟스가 걸어갈 땐가 그때가 와이프가 이제 와이프 쫓아갈 때. 그때가 이제 또 아우슈비츠가 좀 자세히 보내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그 소녀 부분을 표현했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처음 볼 땐 이해를 잘 못했어. 이게 맞아요. 저도 이게 그랬어요. 이게 갑자기 뭐야? 그리고 난 그게 사과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알았어? 네, 그건 그건 알았구나. 저 동그란 거 저거 뭘 놓는 거야 지금? 그랬는데 그런 화면도 그렇고 이건 정말 광고 감독이 만든 영화고 나중에 드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는 광고라는 느낌보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대 디자인을 메이저로 했다 보니까 잘 짜여진 틀을 저는 말씀하셨던 이게 홀로코스트와 어울릴까라고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홀로코스트에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많은 다수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게 아까 라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벽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벽 밖에 그 벽 안에 있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악인뿐만이 아니라 그 악인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서 느껴지는 바가 훨씬 더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댓글 중에서도 아까
오디오 클립에 남겨주신 분이 사실 여전히 벽 안에 사람들 고통받고 있고 우리들은 벽 밖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습도 뭔가 감상해서 느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홀로코스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관찰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열화상 카메라에 잡히는 폴란드 소녀뿐인 거고 근데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식의 관찰형 다큐스러움으로서 딱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배가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아까 그 라미님 말씀하신 그 갑자기 현대로 돌아오는 장면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거기 갑자기 그 한창 옛날 이야기 하다가 현대의 지금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역사적인 이제 이를테면 기념관처럼 이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를 청소하는 그 노동자들의 일상을 엄청 건조하게 그 장면이야말로 다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무표정하게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느낌엔 그분들이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역사성에 대한 느낌보다는 그냥 일을 하는 느낌. 근데 지금 만약 그게 현재라면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간밤에 그냥 어디서 뭐 폭탄 테러로 몇백 명 죽었다는 그러니까 그 비극적인 사건은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우리도 그 횟스 가족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명명하자면 뭐 시대적인 감수성은 언제나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도 그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에 일어나는 일을 먼 미래에서 더 이렇게 원거리에서 보면 지금도 실은 굉장히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시절로 기록될 수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렇죠. 뭐 모든 사안에 있어서 지금 뭐 이게 뭐 아우슈비츠를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사실은 약간 뭐 횟수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에 가담해서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뭐 그것의 횟수 부인처럼 그것의 반사 이익을 누리거나 혹은 그냥 뭐 모른 채 하거나 이러므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사실은 많긴 하죠. 예. 전 그 장면이 아우슈비츠를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 신발 더미가 있는 거에서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숫자로 느껴지는 것도 당연히 임팩트가 크지만 거기에 어쨌든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발 더미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게 약간 저런 느낌도 주죠. 킬링필드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해골 다 이렇게 있는. 근데 그 신발들이 그렇게 있는 게 이게 가스실을 들어가니까 처음엔 이제 막 저항도 있고 그 와중에 뭐 그 독일 나치하고 싸워가지고 뭐 총격전도 벌어지고 뭐 그랬던 적도 있다고 하네요. 이 수용소가 뭐 6휴용소까지인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게 아마 횟스가 그렇게 했다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이제 너희들은 샤워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옷을 다 벗게 한 뒤에 샤워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한 다음에 가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죽였기 때문에 옷이랑 뭐 이런 걸 다 벗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벗은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 찍은 동영상이 있다고 하대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 거기에 이제 그 뭐 간수 같은 역할을 한 사람 중에 찍은 동영상이 하나가 있다고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유성희 미술 감독 있잖아요. 박찬욱 감독하고 많이 하는. 예. 그 GV를 했는데 뭐 거기서 유 감독이 뭐 이 영화는 스틸 사진처럼 보인다 이런 발언을 한 모양인데 실제로 약간 스틸 사진 같은 느낌이 있죠. 모든 게 이제 딱딱 갖춰져 있고 하여튼 근데 이 비주얼 자체는 되게 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그 가정이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여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에서는 슬쩍슬쩍 그 전 웨즈 앤더슨도 생각이 그런 느낌도 좀 있죠. 맞아요. 수평 이동하는 달리랄까 뭐 네. 이런 데서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집도 실제로 되게 엄청난 고증을 거쳐서 했다고는 하지만 약간 세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또 세트 같은 느낌이 있고 횟스의 의상 특히도 막판에는 다 흰 옷으로 입고 나오잖아요. 그것조차도 굉장히 그 의도된 그런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굉장히 하얀 옷을 입고 있고 머리 스타일도 싹 그냥 깎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넘긴
근데 어떤 컷에서도 그 사물이 흐트러지지 않게 맞아요. 각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헬스 부부가 사는 그러니까 지내는 침실에 구두를 왜 침대 따로 썼는지 몰라. 너 침대도 별로 안 친해. 건강해 보이지 않죠. 둘이 네. 좀 안 친해. 그 침대 코를 볼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런가? 네. 안 살아봐서 침대 보여줄 때도 정확히 딱 그 직각으로 대칭이 되게 있고. 보여주잖아요. 그런 게 좀 약간 웨지 앤더슨을 생각하겠어요. 어머니가 네. 궁금한 게 어머니가 그 횟스 부인에게 뭐라고 남겼을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그 쪽지 뭐 그게 진짜 공개가 안 되는데 엄마가 아무 말 안 하고 갔잖아. 네. 뭐야 왜 그래? 난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얘. 아니, 뭐 그런 어디 식이겠는데 하겠죠. 굉장히 불쾌하듯이 표정을 짓고 음, 음.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 그러니까 제가 별의 순간에 뽑은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엄마가 여기 완전 파라다이스다라고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에 반하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은 엄청나게 이 집에 대한 애정이 자부심 있잖아요. 있는데. 근데 그거를 좀 나쁘게 뭔가 표현을 했거나 난 여기서 뭐 한순간 더 못 있겠다라든지 그거 반대 아니었을까요? 패러다이스. 그렇죠. 뭐 지옥 같다라고 지옥, 얘기를 했을 여기가 수도 있고. 지옥이구나 얘. 그러니까 엄마가 간밤에 뭔가를 느낀 거죠. 그쵸, 그렇죠. 밤에 불타는 불타는 거잖아요. 걸 어, 보고 불티는 어. 역시 이게 한 번 봐서는 몰라. 나 이것도 한 번 봐서 처음 봤을 때 몰라. 저도 처음에는 어. 캐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이상하네. 엄마가 그거 막 총소리 빵빵 소리 나고 어. 계속 연기 나고 이거를 그러니까 밤새 잠 못 이루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보니까 그 엄마 역할도 되게 중요하네. 어. 네. 그런 그러니까 것 낮에 같아요. 잘 잤죠. 음. 그 한낮에 거기서 밖에서는 맞아요. 자고 정원에서 자죠. 예, 안에서는 못 자고 낮잠이 중요하다. 낮잠이 중요하단다 어른들은 얘야. 밤잠이 없다. 자, 이 영화는 무엇보다 연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인데요. 특히 개인적으로 이제 산드라 힐러의 연기는 산드라 힐러는 정말 독일 여자로 근데 가만히 있어봐. 추락예보에서도 독일 여자이긴 그쵸. 했나요? 네. 영어와 프랑스어를 쓰는. 네. 근데 여기는 너무 독일 여자야. 너무 아. 독일 여자고 그냥 그 퉁명스러움과 그런 게 그냥 확 묻어나는. 독일인은 퉁명스럽다. 아, 라는 건가요? 여기서 굳이 또 그걸 끄집어내서 자, 이 방송 드리고 계시는 독일 분들과 그 다음에 그 독일어 전공 학생분들, 독일어 심심한 교수님들께 네,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그 산드라 윌러의 저는 그 외적인 그 페이스가 추락의 해부에서도 살짝 느꼈지만 사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때의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막 괴팍하거나 아니면 고약하거나 이런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또 약간 한편으로는 괴팍한 느낌 있지 않아요? 어느 약간 부분부터 악독한 부분이 네. 또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 처음 이게 장난 아니네 싶은 게 너 내 한마디면은 한여한테 그것보다는 저는 의외로 어느 부분이었냐면 하나한테 너 재로 보낸다 뭐 이것도 있지만 루돌프한테 횟스한테 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가? 라고 하는 특히 그 사실 제가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내 기억에는 분명히 L 발음이나 R 발음은 루돌프였는데 이게 약간 발음이 이렇더라고. 후돌프 후와 루의 사이에 있는 후돌프 하는데 뭐 소리를 지른 다음에 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가 하고서 또 막 계속 쫓아와 또 막 어우 소름 끼치게 심히. 약간 남편으로서 그 전전해가지고 웃었어. 그래서 결혼한 사람만 느낀 어떤 공포인가? 나는 그때 진짜 열받겠다라고 감정이입했거든. 전공 가는 거 미리 알고도 말 안 해준 거잖아. 가만 안 놔둬. 나 진짜 열받지.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 몸도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이게 또 CCTV잖아요. 거의 CCTV 촬영이. 그러니까 그 동작 하나하나 심지어 그 적정한 또 이거 고생 또 사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건 내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쉐이 몸매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정말 연기를 한다. 그 맞아요. 시절로 돌아가서 헤어스타일에서의 그 보이는 그 집착적인 그런 느낌? 감독의 집착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산드라 힐러는 저는 추락의 해부 때는 뭐 그렇게 뭐 연기를 잘하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정말 맞아요. 너무 연기 잘한다. 저는 그 유대인 모피를 저도 몸에 여기 휘두를 약간 때 맞아. 그때도 그 사소한 몸의 그 움직임 같은 게 맞아요. 저도 그 지점에서 몸도 연기를 한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딱 주머니에서 립스틱 꺼내는데 맞아, 바로 맞아. 안 발라요. 맞아. 내 거 아니니까 손에다 하고서 이제 해보잖아요. 되게 진짜. 그게 본인 게 아니어서 그렇지. 해보는 거. 저는 그렇죠. 색조를 확인해 보는 줄 알았어요. 입술을 대는 거니까. 그리고 또 바로 달라. 닦잖아. 네, 바로 닦아. 맞아요, 바로.
횟스 이거 뭐 잘 알려진 배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충실하게 네. 역에 충실하게 연기를 잘 한 것 같죠. 그 뭐 전화로 전 부대 명령 내릴 때 라일락 관목에 손대지 말아라. 맞다. 야, 근데 그때 진짜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야, 진짜 얄미워요. 진짜 밖에 정말.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라일락 가지고 뭐 너무 그 엄근진의 얼굴로 그러니까요. 라일락 관목 같은 거 함부로 만지지 마라. 그 부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폴란드 소녀가 어쨌든 악보를 발견해가지고 전 처음에 악보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종이가 이렇게 종이가 접혀 있어가지고 부채 모양으로 네네네. 접혀 있었죠. 그거를 피아노를 치는데 사실 노래를 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가사만 가사가 밑에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래가 그 없고 부분이 그냥 가사만 나왔나? 멜로디만 네네네. 네. 멜로디만 아. 치고 그 자막으로만 가사가 나 진짜 나오는데 후대에 그 음. 가사 붙여진 노래여서 그런가 싶었어. 뭐 가사도 막 그런 거에 뭐 햇빛이 비추면 뭐 햇살이라는 그쵸. 그건데 근데 이 노래는 나름 이름이 있는 노래 같던데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아. 예, 그래서 예. 제가 찾아봤을 때는 원래 가사가 있는 그런 노래인데 직접 일부러 부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았을 때는 이게 이디시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쓰는 그러니까 조금 드문 그 언어여서. 맞아, 특이한 언어여서 네. 그래서 일부러 안 부른 거지. 저는 그 장면이 사실 안 불러서 더 좋긴 했거든요. 그쵸, 근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두 번 그쵸, 보는 그쵸. 내내. 맞아. 자, 그럼 별의 순간, 꽝의 순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라미부터 하죠. 라미가 그게 별의 순간인. 네네네. 예. 꽝의 순간은 뭐 딱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꽝의 순간 저는 굳이 뽑자면은 처음에 그 루돌프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자기 검진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땐 저는 아픈 줄 알았어요. 아파서 헛구역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검진을 하는 장면이 저는 왜 나왔나 조금 뭐 이런 사람도 사실 이런 사람이지만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게 거. 무슨 어디 전근 가기 전에 받지 않아요? 맞아요. 전근 가서 그 안에 시설에서 네네네. 본인이 갑자기 조금 봤잖아요. 네. 네. 저는 거기서 남들은 그렇게 쉽게 죽이면서 본인은 그 아픈 거 음, 하나 못 나도 참고 그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예. 게다가 그 층고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맞아, 그 맞아. 누워 있었던 맞아요. 침대가 네. 그래서 거기서 주는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위압감도 느껴지고. 아 그리고 이 영화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또 약간 광고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직부감 화면이 한 4-5컷이 나와요. 뭐 하면? 잘 쓰지 않는 이런 영화에서 잘 쓰지 않는 거. 직부감. 직부감. 직부감 화면이 회의 장면도 그렇고 아, 그러네, 그쵸. 그러네. 회의 장면도 맞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그 아우슈비츠에서도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또 여긴 굉장히 다큐멘터리 같이 찍어놨는데 그런 직부감은 다큐멘터리 잘 그쵸. 안 찍는데 쓰죠. 그렇게 써놔가지고 그것도 약간 저건 무슨 의미로 저렇게 찍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안구는 혹시 뭐 별의 순간 꽝의 순간 없어요? 저는 별의 순간 그 꽃 보여주다가 붉은색으로 넘어가는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거. 네. 그 부분에서 그냥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이미지 아까 뭐 그 감독님께서 스틸 영화 같다라고 하셨던 거기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스틸 사진과 연관해서 저는 뭐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긴 했지만은 그 소녀가 그 사과를 작업장에다 이렇게 꽂아놓는 거를 열화상 카메라로 그 네거티브 화면처럼 이렇게 보여준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아이고 좋았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되게 신선하다 뭐 약간 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감독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조명을 밤에 칠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영화는 조명을 안 치니까 그렇게 또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고 또 한 부분은 약간 소녀가 그렇게 되면 반딧불이처럼 보이잖아. 하얗게 네. 반전이 되니까 그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좀 잘 조치를 선택한 선택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반딧불이처럼 보이기도 하죠. 사과랑 그 소녀가 그 장면이 약간 뭐 별의 순간 인 것 같아요. 노시스 뭐 특별히 그 강물에서 제가 그 강물이 굉장히 그 뭐랄까 윤슬이라고 하나요? 그 햇빛이 반짝반짝하고 너무 예쁜데 거기서 애들 데리고 나와서 그 횟수죠. 네. 횟수가 혼자 낚시하고 있고. 낚시하는 정말 그리고 정말 평화로운 장면인데 그때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미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저쪽에서 색이 정말 뭘 이렇게 알 수 없는 탁하게 천천히 뭐가 떠내려오는데 직감하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시체 태운 이야기를 한창 했으니까 그게 그것이겠거니 했는데 이제 횟스가 그거를 알아채고
실제로 그 뼈 조각을 확인한 다음에 정말 부랴부랴 나와서 네. 애들을 막 끄집어내는데 그 순간에 인간으로 보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저걸 안 보거나 하다못해 저기에 몸도 안 닿았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지혜는 또 지그자치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소중해. 위선적이라는. 예, 예.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헐레벌떡 나올 때, 아이 나쁜 새끼 하면서도 그래도 그 와중에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되게 묘한 감정이 좀 느껴져서 예,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영화에 나오는 강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죽였으니 참. 그리고 새소리도 참 잘 담았더라고. 새소리가 너무 깔끔하게 들어왔어. 근데 홀로코스트 영화는 참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은 일제 시대를 이렇게 다룬 영화들은 그쵸. 어떤 방식으로든 기껏해야 뭐 오락 영화인 그 암살에서 내가 두 방을 맞 이런 거 있고 아니, 위안부 영화 많이 나오죠. 위안부 영화, 피해자 중심으로. 예 그런 거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은 없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은 이렇게 역사를 잘 기록해놓고 보존하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창작자들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같은 방식으로밖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 대해서 문헌 이외의 것을 기록물이 기록 자체가 많지 않으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회수중령을 나중에 폴란드야 잡아가지고 고백록을 쓰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법원이 쓰라고. 참 그걸 보면서 아 저걸 내가 아니 그 이 사람이 참회록에 보면 그 고백록에 보면 뭐 내가 거기 뭐 사람들을 죽이고 뭐 끔찍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이놈이 뻔뻔스럽게 나중에 가가지고 자서전을 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쓰게 시킨 거야. 네, 법원의 명령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대단해. 그게 시스템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선진국이야.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전범한테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꼈고 뭘 했는지를 남기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동조자 생각이 나는데 이제 박찬욱 감독의 동조자도 이게 이야기 전개 자체가 그 자기가 써놓은 포로로 잡혔는데 그걸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써놓은 거가 이야기로 계속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나 모르겠네요. 부역자니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걸 쓰게 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또 부역자들이 또 굉장히 그 정권을 잡고 그렇게 했으니까. 네, 여기까지 듣고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 평점은 예상하실 것 같은데 매우 높습니다. 김형석 8점, 홀로코스트 영화의 새로운 범주. 이은선 10점, 역사의 비극에 응답하는 현재성. 이지혜 9점, 평범히 귀를 닫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정시우, 그래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제하고 있는가. 정유미 10점, 전쟁의 시대에 경종 울리는 걸작. 김경수 10점, 벽 하나를 두고 일상성과 폭력, 쇼아와 사울의 아들을 횡단하며 다시 쓴 홀로코스트 영화사. 김소미 10점, 악의 진부함을 응시하는 전위적 시점의 충격파. 박평식 9점, 이 박평식 평론가 9점 준 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고요한 잔악, 절멸의 사운드. 박평식 평론가는 10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는 가장 최고점을 준 영화가 됐습니다. 아니 그 사울의 아들 감독은 요 글레이저가 아카데미에서 한 거 가지고 엄청 뭐라 했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 유대인 좀 더 그런 쪽이신 거죠. 그거 보면서 똑같은 홀로코스트 영화를 만든 사람들 안에서도 또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협회 뭐 이런 데서 하여튼 성명서를 냈어요. 글레이저가 이제 뭐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의 그거를 멈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갖고 또 반대하는 어떻게 그 홀로코스트와 이 절멸의 위기까지 갔던 유대인의 이스라엘을 비교할 수 있느냐 똑같이 뭐 이래가지고 또 반박 성명 나오고 거기에 또 재반박하는 성명 내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오진우 8점, 영화라는 문틈으로 엿본 아우슈비츠의 비명. 이용철 8점, 죽음의 지옥 한복판에서 천국처럼 사는 쌍것. 욕을 하셨네. 너 웃고 있는 거니? 화나셨네. 그다음에 관람객 평점인데요. 의외로 공감순으로 했더니 낮은 평점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6점, 제일 공감순 높은 평입니다.
6점 영화적인 재미라기보단 다큐멘터리적인 느낌,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이해가 되지 않았음, 해석을 조금 찾아보면 그제서야 이해가 갔음. 그다음 또 공감수 높은 평점 5점. 예술 영화 느낌이 강하네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다음 10점. 보이지 않도록 가려둔 채로 악행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자행하고 있을 지금의 무수한 폭력을 되새기게 한다. 그다음에 10점. 다소 지루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비극이다. 그다음에 5점. 소리, 기분 나쁜 음악이 인상적임. 그게 핵심. 그래서 박평식 평론가 9.1에서 봤는데 나는 10번 이상 졸았다. 저 아닙니다. 그다음에 10점. 시각으로 보여지는 일상, 그리고 청각 너머로 들려오는 지옥. 그다음에 10점. 영화관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음. 요즘에 상영되는 영화 대부분은 내가 이 돈 주고 영화관에서 봐야 되나 싶고 OTT 서비스로 봐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만큼은 꼭 극장에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점. 예술은 역사적 비극을 다룰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듣게 하고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틈입하는 윤리와 미학. 그 다음에 10점. 조나단 글레이저는 천재구나. 네, 이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저희 최경사 멤버 평점 내려보겠습니다. 라미. 네, 저는 4.3 가져왔습니다. 오, 4.3. 네. 높네. 예. 뭐 라미가 그 정도 뭐 2번씩 보면서 강추했던 영화니까. 노시스 올해 최고의 영화. 네네. 저는 5점이요. 5점. 네. 만점이네요. 예. 악전 얼마 줬다고요? 악존도 이 영화 보기 전에 5점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내려오나요? 조금 내려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안군. 제가 액트 오브 킬링에 5점 줬더라고요. 어. 이번 작품도 5점입니다. 아, 액트 오브 킬링이 누구 영화예요? 이게 다큐멘터리 감독이라 지금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진짜 지금 영화랑 되게 같이 언급이 엄청 많이 네,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보시기를 진짜 추천드려요. 보면은 정말 생각이 났어요. 저도 보면서. 네, 넷플에 있지 않나요? 없는 것 같아요. OTT에서 볼 수 없나?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구매할 수 있네요. 시리즈온은 다 있네요. 시리즈원에서 구매하세요, 여러분.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이네요. 요분 사실 그 다음 작품인 침묵의 시선도 좀 평가를 높이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액트 오브 킬링은 진짜 정말 꼭 보십시오. 이것도 네. 재밌게. 액트 오브 킬링. 네, 저는 4.0입니다. 높네요. 원래 3.5였는데 2번 보고 4.0으로 올라갔습니다. 2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럼 합하면 와, 높겠다. 4.5 넘겠다. 그쵸. 4.575점입니다. 와, 와. 진짜 높네요. 근래 들어 가장 높은 평점이 나온 The Zone of Interest 48,000명이 봤습니다. 10만 가겠어요. 10만 이게 추락의 해부가 10만 갔거든요. 이게 10만 넘기고 이 추세로면 15만 20만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요새 영화가 조금 많아졌어요. 예, 조금 많아져서 다음 주가 에일리언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다음 주가 계속 이렇게 주입하다 보면은 하실 수도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이 다음 주에 개봉을 하네요. 2. 홍보를 진짜 많이 하던데 굿즈도 맞아요. 되게 많이 광고도 팔고. 많이 네. 나오고. 좀 밀고 있는 것 같죠? 네. 핸섬 가이즈라는 한국 영화, 오랜만에 코미디 영화 또 개봉을 하는 것 같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작품이 오. 넷플릭스에 공개됐습니다. 뭐요? 뭐죠? 히트맨인가요? 아 진짜요? 히트맨. 네. 아니 그건 예전에 만든 거예요? 아니요. 새로 나온 거? 네. 약간 느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 탈주 이 구경환하고 누구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그것도 개봉을 하고. 네, 슬슬 이제 개봉들을 많이 여름으로 가면서 올 여름은 작년만큼 최근의 영화만큼 그렇게 많은 영화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이제 여름이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자, 저희가 또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사 206회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정주행 해주신 최경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하는 저 맥스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하트, 그리고 메일, 그리고 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